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1권 제7장 자연과학의 발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어 12장까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의 중요한 쟁점은 방법 논쟁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시작됐는지를 시대적 변화를 먼저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1453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후에 학자들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여기에 중세 스콜라 철학의 논리적 방법이 영향을 주면서 유럽의 문예부흥 특징이 형성되게 되죠. 이때 사물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가 르네상스 시기의 자연과학의 발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시기의 철학은 기존의 기독교 신학을 그대로 두고 이 위에 과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법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내용이 실험과학을 성립하게 된 계기를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가설연역법이라는 것인데요. 일정한 전제를 가설로 두고 연역규칙의 도움으로 증명된 명제에 도달하는 추론으로 처음 가설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이죠. 귀납법과 연역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물리학의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의 사상과 수학의 바탕으로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설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가설은 발명된 공식이라고 볼 때 이 공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했던 등식이 성립하면 잠재적인 지식으로 인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잠재적인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가설이 적절하게 시험되고 시험이 그 가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설은 이론이 되며 새로운 지식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은 아니다. 미래의 관찰을 통해 그 이론이 부정되는 일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가설연역적 연구는 가설의 제시와 연역과 관찰과 시험 간의 지속적인 교대 반복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 과정은 무한한 나선형의 과정이다. 이것은 현대과학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여지를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통제된 실험이라는 겁니다. 실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중에 가설에서 확인하려는 특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통제하면서 하는 실험이죠. 이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통찰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동시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매 순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학실험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또 한 가지 이 시기의 특징으로 종교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구교의 성직자들이 세속화되면서 타락하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기존의 라틴어로 쓰인 성서와 성직자들의 설교를 거부하는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성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죠. 이로써 해석학이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서가 쓰인 후 많은 세월이 흘렀다. 종교개혁기의 사람들이 고대 유대 전통 속에서 형성된 텍스트를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앞에 언급한 세 방법 중 어느 것도 여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낯선 문화의 텍스트를 해명하는 일은 기술적 의미와 통제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저자가 그 텍스트를 쓸 때 이해지평을 꿰뚫어보는 문제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기의 해석의 방법, 즉 해석학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격적인 인식 주체가 진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을 탐색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으로부터 지식을 검토하는 경험론적 철학, 연역법과 수학을 이용한 이성의 힘으로 지식을 살펴보는 합리주의 철학으로 나눌 수 있겠죠.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베이컨, 로크, 버클리, 휴을 들 수 있겠고요. 합리주의 철학자들로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철학자들은 12장까지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베이컨은 테크놀로지를 통한 자연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회는 과학을 통해 자연을 정복해서 생활 조건을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베이컨이 서술한 정치적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정적인 이상국가와는 달리 진보적인 역사적 발전이 특징이다. 그것은 변화되어야만 하는 사회이고 그 목적은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추구된다. 달리 말해 진보에 대한 근대적 신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성한 구원의 역사는 더 이상 역사의 핵심이 아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이 핵심이 된다. 베이컨은 경험주의 철학자이지만 경험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생각이 경험의 과정에서 꽤 왜곡되고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한 것이 네 가지 우상이죠. 인간의 선입견에 관한 것입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경험한 것을 깊이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환경으로 그 자체로 해석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시장의 우상은 언어로부터 비롯된 왜곡들을 그대로 편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극장의 우상은 철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선입견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오는 무지를 해결하는 과정을 계몽적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베이컨을 계몽주의의 선구자로 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변화는 과학의 발달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두 분야가 천문학과 물리학이거든요. 천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책의 저자들은 크게 세 가지 경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 경험인데요. 생활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 타인의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체계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경험 개념인데, 특정한 개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사건을 관찰하고 특정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설 연역적 방법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 체계적 관찰입니다. 세 번째는 실험이라고 하는 경험 개념인데요. 실험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경험이죠. 사유 실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천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관측한 내용이 인간의 생활 경험을 반영한 것인데요. 공식화할 땐 난해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사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외행성인 화성의 궤도를 측정하는데 난잡한 궤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에 있다고 보고 지구가 태양을 본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화성을 지구 바깥에서 도는 외행성으로 생각해 본 것이죠. 궤도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증명이 된 겁니다. 인간 인식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이를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러한 인간의 자기인식의 변화는 그 의미가 이중적이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인간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추락을 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즉 새로운 세계관은 천구는 특별하며 인간이 거주하는 우주의 부분에 비해 질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믿음의 기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우주를 탐구하면서 성취한 진보 덕분에 새로운 긍정적 자기상을 구축할 잠재력이 있었다.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세속적이고 과학에 근거한 진보에 대한 믿음의 뿌리이다. 케플러와 행성의 궤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중심설을 태양 중심설로 바꿀 파격적이었던 코페르니쿠스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있어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케플러는 이것을 수정합니다.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게 되죠. 티코브라의 관측값을 분석해서 알게 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의 발견을 갈릴레이와 뉴턴이 계승해서 고대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발견들이라는 내용에서는 갈릴레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망원경이라는 도구로 본 것을 해석하는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목성에 위성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죠. 이것을 통해 지구에만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냅니다. 지구 중심설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이었던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문제점은 그들이 말하는 기본 가설이 우리의 일상 경험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갈릴레이와 뉴턴이 해냈다는 거죠. 증명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기존의 성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갈릴레이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레이는 성서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갈릴레이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갈릴레이의 철학적인 기여를 저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갈릴레이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여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의 해체와 낡은 목적론적 자연관의 해소였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는 기하학적 내지는 유클리드적 우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위계적이고 닫힌 우주가 무한하고 열린 우주로 대체되었음을 뜻했다. 갈릴레이가 경험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관측을 통해서 발견된 이론은 수학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던 때문이죠. 수학적 존재론을 옹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을 계승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들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을 물리학의 대성공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뉴턴에 있어서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작동하는 역학적 힘의 개념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 중력의 개념이죠. 이를 통해 뉴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극복하는 새로운 물리학의 세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의 힘으로 전통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뉴턴을 계몽주의의 주요 선구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르네상스 시기의 자연과학의 발흥은요, 여러 가지
가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천문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역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광학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다양한 사물들을 대상으로 보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철학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죠. 모든 철학은 이 세계의 우주론,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윤리론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관의 변화는 당연히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7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8장부터 12장으로 이어지는 변화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